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시온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예수라는 습관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하루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모두 같은 24시간을 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이루는지에 대한 답을 그들의 평범한 하루의 일과에서 찾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설가, 작곡가, 화가, 영화 감독 등의 하루 루틴과 작업 습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작가 스스로도 작업을 하며 갖가지 장벽에 부딪혔기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며 창작하는지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매일 작업을 했는지, 주말에는 쉬었는지, 창작 작업을 하면서 생활비는 어떻게 벌었고, 잠은 얼마나 자는지 등과 같은 예술가들의 일상적인 루틴과 작업 습관들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습관을 엿봄으로써 동기부여를 얻고 싶은 분들에게 흥미로운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가볼까요? 아들 피터와 함께 지내면서 글을 썼던 작가 레싱은 돌봐야 할 아이를 가진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다고 훗날 말했다. 아이가 없었다면 1950년대 소호의 유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을 테니까. 레싱은 그 대신 피터를 돌보면서 글 쓸 시간을 낼 수 있게 삶을 조율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벌려고 비서일을 구했지만 다음 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작가로 나설 수 있었다. 레싱은 자서전에 런던에서 보냈던 이른 아침 일정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아이가 일어나는 새벽 5시에 나도 일어난다. 아이가 내 침대로 들어오면 이야기나 시를 들려준다. 이후에 옷을 갈아입고 아들 식사를 챙겨주고 길 위쪽의 학교에 데려다준다. 나는 쇼핑을 약간 하고 나서 진짜 내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열렬한 욕구. 이걸 사야 하고 아무개에게 전화를 해야 하고 이건 잊으면 안 되고 저건 기록해둬야 해. 라고 말하는 주부의 열병을 억누르고 글쓰기에 필요한 단조롭고 무난한 마음 상태를 찾아야 했다. 때로는 전화기가 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잠깐의 잠을 청했다. 수면은 이제 내 친구이자 회복 전문가이자 즉석 해결책이 되었다. 몇 분간의 잠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나는 그때 알았다.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엉킨 타래를 풀고 나면 이제 일할 시간이다. 하루 동안 레싱은 일하다 말다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집안을 돌아다니고 컵을 씻고 서랍장을 정리하거나 차 한 잔을 끓여 마셨다. 걷고 돌아다니면서 양손을 가만히 놀리지 않아요. 그런 제 모습만 보면 집안일을 야무지게 챙기는 타입이라고 다들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레싱의 마음은 작업 중인 원고에 가 있었다. 전기작가 캐럴 클라인은 레싱이 하루에 최소 7,000단어를 목표량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글을 쓰는 모든 나날들이 놀랍도록 생산적일 수 있었다고 했다. 매일 멍하니 공상에 빠져 지냈던 나날 또한 레싱의 글쓰기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였다. 레싱은 그러한 물리적 과정을 집중하는 길로 취급했고 그에 관해서
자신을 화가와 비교했다. 화가들은 붓 하나를 깨끗이 씻고 다른 하나를 던져버린다. 캔버스를 준비할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들은 창을 내다보고 커피 한 잔을 준비한다. 양손으로 붓을 꽉 쥔 채 캔버스 앞에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마침내 작업을 시작한다. 레싱은 작가들의 구체적인 일상과 집필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싶어하는 대중의 욕구를 이해했다. 아마도 레싱 자신이 글을 쓸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했고 무척이나 많은 것을 희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들 작가들이 돌아다니다가 잠시 수다를 떨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언제나 이런 질문을 받는다.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펜이나 타자기를 쓰나요? 매일 글을 쓰나요?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되죠? 이런 질문들은 결정적인 핵심을 더듬어 찾으려는 본능이다. 그 핵심은 바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절약하는가이다. 누구나 제한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법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방법은 작가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마다 다르다. 매일 밤 파티에 갔다가 녹초가 되는 게 아니라 기운을 얻어와서 하루 종일 행복하게 글을 쓰는 작가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있다가 오면 다음날 일을 잘 하지 못한다. 어떤 작가들은 가능한 한 이른 시간부터 글을 쓰기 좋아하는 한편 나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후나 밤에 쓰기를 좋아하는 작가들도 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양분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본능적인 리듬과 일정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려고만 하면 거의 모든 장소에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미국의 소설가 웰티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웰티는 집에서 글 쓰는 걸 더 좋아했다. 저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그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방해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집이죠. 웰티는 앉은 자리에서 단편 소설 초고를 완성하고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수정을 하고 최종본을 한 번에 완성했다. 결국에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전체를 끝내는 거죠. 웰티는 아침에 나이트 가운을 그대로 입은 채 작업을 시작했다. 이야기의 흐름이 딱 끊기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글을 쓰는 장소는 미시시피주 잭슨에 있는 자기 집 위층 침실이었다. 웰티가 6살 때 아버지가 지어주신 집이었고 웰티는 그 집에서 남은 평생을 살았다. 초고는 타자기로 완성했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작품이 객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고 웰티는 말했다. 그렇게 초고를 완성하고 나면 문단들을 잘라서 시침핀으로 침대에 꽂아두고 그 조각들을 재배열해서 최적의 이야기 구조를 찾아냈다. 때로는 도입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결말부로 가기도 했다. 1988년 한 인터뷰 기자가 웰티에게 글쓰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날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웰티는 이렇게 답했다. 아, 세상에.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준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좋아요, 말해주죠.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가는 그런 유의 사람이죠. 일찍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설령 좋은 소식이 있더라도 하루 종일 전화도 초인종도 울리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싶어요. 이 모든 소리가 무례하게 들리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멋진 하루는 제가 원하는 하루와 달라요. 전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에 있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일상적인 아침 식사를 하고 일하러 가죠. 그냥 하루 전체를 통째로 갖는 거예요. 5시나 6시쯤이 될 무렵에는 하루 일을 완전히 끝내버리죠. 그러고는 버번 위스키 한 잔과 물을 마시고 저녁 뉴스를 본 다음 뭐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점심시간에는 잠시 일을 멈추고 샌드위치와 코카콜라 같은 먹기 편한 음식을 먹는다.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거나 다른 사교 모임에 참석한다. 이처럼 글쓰기의 완벽한 하루의 핵심 요건은 다음 날도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확신이었다. 웰티는 매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의무를 강요받지 않는 하루를 원했다. 물론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작가가 되면서 그런 하루를 온전히 누리기가 점점 불가능해졌지만 설령 글쓰기 좋지 않은 날이 있었다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날도 날마다 지속되기보다 더 큰 과정, 즉 최상의 글을 이끌어내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방향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하나의 작품이 다음 작품을 알려주고 그 작품이 또 그 다음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가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주 사랑스러운 방법이죠. 영화 제작자이자 공연 예술가이며 각본과 단편 소설, 소설을 쓴 작가이기도 한 줄라이는 엄격한 자기 수양 덕분에 그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 자신은 그러한 자기 수양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줄라이는 자신을 위한 규칙을 세우고 다양한 강도의 죄의식과 독설, 기만을 쌓아 올리며 일한다. 줄라이가 즐겨 쓰는 정신적 수법 가운데 하나는 그다지 다급하지 않은 다른 일에 손대어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회피하면서 일을 미룬다고 자신을 질책하는 것이다. 어느 시점에는 동시에 작업해야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아이를 가지면서 줄라이의 책무가 더욱 커졌다. 아이를 갖자마자 자기 관리 올림픽에라도 출전하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이제 몸 좀 풀어볼까? 하루에 45분씩 쓰면서 소설 한 권을 완성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고 하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줄라이는 임신해서 아들을 출산해 3살이 될 때까지 키우는 동안 데뷔 소설 최초의 나쁜 남자를 쓰기 시작해서 완성했다. 아이를 보모에게 30분 동안 맡겨놓고 제 방에 가서 아무 글이나 막 썼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저에게 정말 필요했네요. 줄라이가 말했다. 줄라이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다. 대체로 아침 6시 30분쯤 일어나 최대한 오랫동안 엄마로서 할 일을 처리하고 나서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9시쯤 작업실에 들어간다. 주로 혼자 일하지만 매일 아침이면 옷차림에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옷을 차려입는 걸 좋아해요. 옷을 잘 차려입으면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냥 제 모습을 내려다보고 이 세상에 어울리게 입었는지 확인해보죠. 비록 제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줄라이는 너무 많은 매체를 다루고 있어 한 가지 작업 일정을 따를 수 없지만 글쓰기는 줄라이에게 가장 주된 목표다. 줄라이는 작업실에 가기 전에 급히 꺼야 하는 불이 없는지 집에서 이메일을 재빠르게 확인한다. 일단 작업실에 도착하면 즉시 인터넷 차단 소프트웨어를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작동시켜 놓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다 나가서 무작정 걷기도 한다. 걷고 있을 때면 가끔은 수업을 땡땡이 치고 놀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의자에 앉아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요. 글을 써야 하죠. 하지만 뭐랄까,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릴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일어나서 걷거나 책을 보거나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줄라이는 의자에 감금된 상태에서 벗어나 동네를 산책하러 나간다. 그러고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둔다. 오랜 경험 덕분에 줄라이는 산책에서 자신의 두뇌에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면 안 돼요. 그냥 바깥 산책을 즐기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면서 그 캐릭터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같은 의문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냥 흘려버려요. 줄라이는 수백 개의 음성 녹음을 해놓고 초고를 쓰는 동안 그 작은 경전을 다시 검토한다. 줄라이는 아들을 갖기 전에는 보통 오후 7시까지 일을 했지만 요즘에는 3시 45분쯤에 일을 끝내고 늦어도 5시 30분까지만 일을 한다. 작업 시간이 짧아지면서 때로는 아들이 잠든 후에 이메일과 다른 업무를 처리한다. 보통은 저녁에 일하지 않고 밤 10시쯤에 남편을 따라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한다.